그리고 저번 주에 얘들아 선생님이랑 걔를 왜 짓는가 저번 주 교재 한번 보자. 5주차. 걔는 왜 짓는가? 자, 여러분 요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독재정권 때야. 자, 그럼 독재정권 때 작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하면서 한번 지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제목에 질문이 들어갔어. 걔는 왜 짓는가? 이렇게 해서 제목에 질문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걔가 왜 짓지? 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는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 여러분 작품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목들 많아 얘들아. 영화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렇고 여러분 소설도 그렇고 아니면 시도 가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무조건 대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한번 보자.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무능한 기자였던 박영아는 최근 들어는 어쩐지 사회현실에 흥미를 잃어서 취재도 기사도 쓰기도 너무 시큰둥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주인공이 영하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한때는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모습도 나왔고 지금은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모습도 들어갔거든. 근데 확연히 너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라고 하냐면 특종을 탕탕탕탕 터뜨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특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특종이라고 해? 좋은 뉴스가 특종이야. 대부분 부정한 거를 고발하는 게 특종이야. 부정한 거를 고발하는 것을 특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그 대통령 부인이 기울백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부당한 부조리한 시대에 대해서 고발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즉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인 거지. 목소리를 낼 줄 알았다. 근데 지금은 사회현실에 대해서 얘들아 말하는 게 너무 싫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런 태도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기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무기력증이라는 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상태. 그러면 왜 무기력증이 나타났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내가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이래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이니까 사회적으로 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독재 정권은 언론에게 뭘 하던 시기예요? 언론을 탄압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언론의 얘들아 탄압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좌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영화는 이 개인적인 입장인 건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지 이걸 우리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할게. 변두리 동네로 이사까지 왔어요. 왜냐면 너무 얘들아 자기가 쓰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박 기자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는 동네 어르신을 보고 그들과 얽히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저 동네 어르신들이 약간 꼰대인가? 아니면 막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서 동네의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하고 이야기 중에 당사자가 나와서 어르신들과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 어르신들은 그냥 꼰대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부조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언론에게 이 사람은 부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 어르신들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 거네.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현재 누구랑 대비가 되는 사람들인 거야? 박영하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동네 어르신들은 박영하와 대조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조되니까 박영하는 당연히 피해 다니는 거야. 자기랑 지금 다르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 2번 가자. 젊은 순경 봤죠? 이렇게 저렇게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개가 짖지 않고 베개겠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여러분 이 당사자 나왔거든. 여러분 이 불효자의 허물을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여러분 불효를 저질러 놓고는
너 잘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큰 소리만 쳐댄다. 자, 정부에서도 충용 어쩌고 했으면 이런 작가들부터 묶어가야 되는 거 아니오? 그리고 박 기자, 어떻소? 저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못에 신문에 낸단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사람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는 한 10%, 20%, 대부분이 다 부당한 거나 아니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많이 나오죠. 그런 역할을 신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할아버지들은. 그러면 털보 영감이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할아버지들하고 이러면 이 불효자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 누구를 끌어들였어? 영화를 끌어들인 거야. 영화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내라고 하면 할아버지 편 들었다가는 여러분 그럼 또 이제 불효자랑 싸우게 되는 거고, 불효자 편을 들었다가 할아버지한테도 몰매를 맞겠지. 그러니까 영화를 끌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문단 가세요. 뭐요? 신문에 내다니?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불효자는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내가 털보 영감 말을 채뜨리면서 시퍼렇게 악을 쓰고 있다. 인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에 신문을 낸단 말이야? 걔는 지질하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곳인데.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이 문장 보면 이 문장 구조가 이런 거의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그쵸? 이러면서 시에서 얘기할 때는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쵸? 왜냐면 걔는 신문은 지질하고 뭐뭐 하라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신문은 누구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냐면 신문을 걔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우리는 여러분 뭘 하기로 했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 걔는 왜 짖는가라고 하면 이거를 찾아야 걔가 왜 짖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팔을 불라고 있었대. 그럼 여러분 걔는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짖으라고 있는 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네. 자,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 개선을 했어요. 아니면 임금님이 행차해요. 맨 앞에서 이런 사건을 알려주는 악기가 뭐야? 그게 나팔이야. 나팔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팔 비슷한 게 있거든. 여러분 서양도 나팔을 불어. 그럼 여러분 뭔가 어떤 사건을 알려줄 때 맨 앞에 가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만약에 전쟁하다가 얘들아 내가 대열을 바꾼다 할 때도 나팔이나 북을 쳐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 그럼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장서서 말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문의 역할을 알려준 거네. 신문의 역할은 여러분 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앞장서서 말하는 존재 혹은 알려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왜 짖냐고 얘기를 한다면 앞장서서 뭔가를 말해주는 존재,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개도 못 봐서 짖는 일을 신문기자가 손 개얹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강아지는 짖는데, 강아지는 여러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손 얹고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라고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돌려서 누구도 까는 거예요? 언론인들도 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언론인과 신문사를 여러분 비판하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이 앞에 있는 여러분 불효자만 비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까지 다 비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7번. 여태 말이 없이 말이 없던 꿀대 장군. 여러분, 자, 여기 할아버지 총 4명 나오시거든요. 아까 여러분 누구 나왔냐면 털보 영감 나왔죠? 이 꿀대 장군이 2번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민영감 3번째 할아버지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4명 할아버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들은 그냥 웃고 있어. 이러면 싸워도 연륜이 있어, 얘들아. 이 어린애가 얘들아, 불효자가 막 지랄을 해도 할아버지들은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고 웃고만 있는 거야, 할아버지들은. 자, 영감님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장이지 내가 어떻게 신문에 난단 말이오. 아직도 얘들아 얘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야. 자, 사내는 신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얘들아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고 봐. 신문에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두고 보라고. 이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말하는 말투를 한번 생각을 해봐. 노인들의 말투들은
여러분 지금 이 불효자의 부당한 행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약간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문제점도 고발하고 이 사람의 잘못된 걸 계속 조롱하듯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좀 기분 나쁜 말투인 거지. 잡거 어떤 놈이든 신문에 한번 내 이야기를 내봐. 그때는 저 죽고 나 죽고 한번 사생결단을 하고 말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신문에 낼 사람은 누구예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잡거 내가 한번 내 이름을 한번 신문에 내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영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불효자는 영화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협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협박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12번까지 또 볼게. 작자는 이를 악물면서 들러매고 들떼놓고 을러매고 영화는 소처럼 물린 것처럼 해프게 웃고만 있었다. 자, 그대로 보세요. 영화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당신 뭔데 자기한테 하냐? 나는 쓸지 안 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협박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그거에 맞서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그냥 소한테 물린 것처럼 그냥 웃고 있대. 근데 여러분 소한테 물려봤자 물론 소 입이 크긴 큰데요. 여러분 소한테 물려봤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러면 뭐 개한테 물리거나 뾰족한 송곳니가 있는 애들한테 물려야 그게 아픈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다 할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다 할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싸움을 싫어하고 그냥 유약한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그냥 부조리한 거나 이런 싸우거나 이런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면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영화는 신문기자잖아요. 신문기자가 얘들아 부당한 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무기력한 언론인의 당시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인공의 영화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1980년대에 얘들아 언론 1980년대에 얘들아 신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째 문장 갈게요. 신문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말투야. 만만 안 하면 신문기자 배때기는 철판 깐 줄 아슈? 이러면 만만 안 한다는 건 신문 한번 내봐. 내 이름 한번 신문에 한번 게재해봐봐. 그러면 철판 깐 줄 알아라. 때리든 맞든 얘들아 한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계속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이 사람은 계속 얘들아 협박을 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영화는 헤헤 웃는데 얘들아 당사자는 헤헤 웃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너 만만한 줄 아냐? 이러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들은 계속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여러분 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계속 맞서는 거야. 그런데 영화는 계속 웃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잘들 논다. 이러면 할아버지들 이러면 아까 비꼬는 거. 할아버지가 비꼬는 거야. 생사람을 못 잡아 먹어서 환증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문기자까지 끌어다 드리는구만. 이러면 이 또 불효자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들한테 환장한다는 말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버릇없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불효자는 어른들한테 정말 버릇없이 하는 행동이구나. 여러분 아까 할아버지들이 왜 얘들아 이 사람한테 여러분 고발한다고 했냐면 불효를 저지르는 악행을 했다고 했잖아. 지 부모한테도 불효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 어른들한테 공경을 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환장? 어디다 대고 하는 말버릇이야? 그쵸 어른들은 기분 나쁘죠. 속산 영감이 소리를 쳤다. 여러분 이 네 번째 할아버지. 네 번째 할아버지 나왔어.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막 달려들기 시작해. 그 순간 왕왕 세퍼드가 짖기 시작했다. 스피츠도 포인터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스피츠, 포인터, 셰퍼드 다 무슨 종의 이름들이야? 다 강아지들이야. 그렇지 개의 이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셰퍼드가 개가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가 왜 짖을까 얘들아?
좁쌀영감 내 강아지들이거든? 그럼 이러면 좁쌀영감이 얘들아 지금 불효자랑 대화를 나누는데 불효자가 얘들아 자기 주인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달려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들아 이 강아지들은 자기 주인이 위협에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왈왈 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보다 낫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가 짖는 거야. 자,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 강아지가 막 이제 화가 이제 막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말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셰퍼드의 이름 뭔지 알 수 있겠지? 또철이에요 또철이. 이 셰퍼드의 이름 또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선생님 위로 또 올릴게요. 자, 걔들이 다시 좀 누그러뜨려졌다. 방금 저 걔들이 왜 짖은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걔는 까닭없이 안 짖어.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씨부렁대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씨부렁대는 애가 누구예요? 이거 불효자죠. 그러면 여러분 대놓고 얘들아 할아버지들은 비판을 해버리는 거야. 너 같은 불효자들이나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어른들한테 막 하지 강아지는 아무 때나 짖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이 불효자는 뭐만도 못한 놈이야?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걔는 꼭 짖은 놈만 봐서 짖어. 그럼 여러분 어른들이 짖은 놈만 봐서 짖는다는 거 이 짖은 놈이 누구예요? 이 못된 놈을 얘기하는 거죠. 불효자를 얘기하는 거죠. 저 시퍼런 눈 좀 봐.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서 짖는다니까. 우리 강아지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얘는 부조리한 거나 나쁜 것들은 보고 짖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걔가 왜 짖는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부조리한 거나 부당한 대상들을 보면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독재 정권은 부조리한 사회였잖아요. 그 부조리한 사회를 보고 짖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 부조리한 사회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짖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작가는 하고 싶었던 거야. 제목의 의미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럼 다시 갈게. 털보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뭐가 어쩌고저쩌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짖지 걔가 뭘 알아서 짖는단 말이오. 저 걔한테 붙인 또털 이름이 또 누구 이름이요? 걔한테 멀쩡한 사람 이름 가져다 붙인 것부터 속내가 뻔한데 시키지도 않는데 저 사달로 이 짖는단 말이오. 이런 갑자기 걔 이름을 지은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날뛸까? 왜 멀쩡한 사람 이름 붙였다고 얘기를 할까? 그럼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이 사람 이름도 또철이야. 할아버지가 일부러 얘 너무 못돼 먹어가지고 자기네 개 이름에다가 또철이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아유 또철아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 개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불효자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개한테는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야? 아유 진정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불효자한테는 어떤 말로 하는 거야? 비판하려는 의도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비판하고 여러분 비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강아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야. 그러면 여러분 약간 사람 이름인데 강아지한테 이름 붙였다고 약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날 때도 있거든.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는 걸 우리는 해악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해악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악성을 만들어요. 선생님들 지금 강아지 이름이 테리거든. 테리거든. 근데 우리 학원에 테리가 있어. 부를 때 좀 뭔가 좀 약간 그래 좀 약간 이걸 우리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건지 학생 이름을 부르는 건지 그래서 약간 그 나만 아는 약간 민망한 그건데 이런 약간 만약에 진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거는 지금 완전 이 사람 비판하기 위한 이름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의도해서 붙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사내는 기분이 나쁠 만도 하지. 자 그럼 다시 또 가보자. 사내는 이를 다물면서 이 좁쌀 영감을 노려봤다. 작자는 이만저만 끈질긴 선비가 아니었다. 이쯤 하면 좀 포기한 짓도 한데 기어코 불고 늘어졌다. 또철이가 누구 이름이냐 이 말인가? 아니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는 임자 이름 같기도 하지만 이름은 모르는 척. 할아버지가 일부러 모르는 척. 너의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저 개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란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디서 시비야? 또철이란 이름은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세내서 등기라도 내놨나? 이름은 맞는 말이죠. 또철이라는 이름은 강아지한테도 붙일 수도 있고 사람한테도 붙일 수도 있고 이거는 짓는 사람의 마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들은 여러분 비꼬고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좁쌀령은 여기 나오죠? 차근차근하게 따지고 있다고. 그치? 논리적으로 따지죠? 그런데 이 불효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이름 붙인 거 아니야? 내가 싫다고 붙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불효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대. 그러면 이러면 이 두 사람들 중에서는 승자는 사실 얘들아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치? 자, 이거 30번 갈게요. 자, 저 사람의 말 들을 위해 발톱을 받았나? 대한민국 투철이가 임자 혼자뿐이 아닌데 그게 왜 임자 혼자 이름이란 말인가? 영감이 삿대질을 하자 또 셰퍼드가 컹컹 짖었다. 영감 말이 옳다는 생각 같았다. 근데 여러분 옳다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누군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뭐뭐한 것 같다라는 건 추측하고 누구의 생각인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여기 시점을 생각하면 나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 그래서 얘는 3인칭을 쓰고 있거든. 근데 누구의 얘들아 생각 같은 걸 다 전달할 수 있으려면 무슨 시점이 돼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에요. 서술자가 만약에 개입을 했더라면 영감말이 옳다는 소리처럼 강아지가 그 순간 왈하고 짖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술을 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껴있는 사람 한 명 있죠. 영하가 관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서술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초점화자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영하가 관찰한 것을 여러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관찰하고 있고 영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자, 이름 32번 갈게요. 이 골목에 사는 또철이는 나 하나뿐이니 나 들으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바둑이, 도크쫑, 검둥이 세상에 세고나인 개 이름 놔두고 왜 아무런데 사람은 이 개한테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하고 한날 또철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개가 위로 물었다. 이러면 개 되게 사람 잘 보지. 얘한테만 짖어. 그러니까 걔가 왜 짖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나쁜 사람한테만 짖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걔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조문이라도 너가 냈단 말이야.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 어른들은 얘들아 다박다박 대응을 해요. 자, 이놈 이름은 여러분 좁쌀 영감한테는 강아지 5마리 있거든. 근데 이놈은 일본 총독 이토. 한 놈은 얘들아 이토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우리나라 얘들아 강제로 합병한 놈.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토에티라 이런 맨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이놈은 인규. 여러분 인규는 어떤 사람이냐면 3.15 부정선거 때 이러면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뭐 했냐면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얘들 지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놈은 아민. 이러면 아민은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이게 얘들아 전 세계 학살자야. 얘들아 진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여러분 그 히틀러처럼. 여러분 이거 독재자예요. 독재자면서 학살자예요. 그러면 이런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강아지한테. 왜 강아지한테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4번째 강아지한테는 또철이. 그러면 여러분 이 또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 급이 된다. 부모한테 막대하는 놈은 이 정도의 사람의 낙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또 이놈은 뭔 줄 아나? 마지막 5번째 강아지 모를 거야. 아직 안 짖고 내버려뒀거든.
아직은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또 나쁜 놈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걔 이름은 여러분 이토도 까는 거고 체인두라고 하는 사람도 까는 거고 이디아민도 까게 되고 또처리도 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비판의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걔 이름을 지어온 거네. 그래서 비판의 효과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악이 돼야 돼 아니면 풍자가 돼야 돼? 풍자. 그렇지. 비판에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풍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르신들과 그 다음에 또처리의 싸움이었어요. 이걸 본 영화는 집에 와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중력 부분이야. 자,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보자.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돈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는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단하게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여러분 여기 대조되는 대상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어 얘들아. 인위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이러면 자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연과 인위적이라는 말은 일부러 대조적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조되는 대상을 우리 표시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인위적인 대상이 누구야? 잘 손질한 정원이 돼야지, 그치? 그러면 비싼 나무를 사다가 손질한 정원, 이게 얘들아 지금 인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야. 자, 그런데 인위적이지 않고 이러면 벌레도 붙어있고 매미도 붙어있는 이러면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애가 하나 있지? 그게 누구예요? 오동나무, 그치? 그러면 이 오동나무가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 오동나무하고 정원하고 대조의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대조. 자, 36번 갈게요. 저 오동나무는 통세한 노인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 여러분 오동나무는 우리 자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여서 동그란 표시를 했잖아. 근데 걔가 누구랑 똑같아? 노인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노인들에다가 이러면 동그란 표시를 할게요. 노인들을 왜 오동나무에다 비유를 할까? 그 노인들은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어가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를 하면서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연스럽게 죽어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이랑 어울린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 글의 주제랑 잘 맞는 단어 구절이 나왔지. 어느 부분이 나왔냐면 자기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거. 개가 짖는 것처럼 신문이 하는 것처럼 이 노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오동나무나 노인들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화당 한쪽 햇볕에 내놓은 분재로 눈이 같다. 그럼 여러분 이 분재는 저기 네모 표시한 애하고 동그란 표시한 애가 있으면 누구랑 연결이 돼야 돼요? 네모 표시된 애랑 연결해야죠. 왜냐면 분재는 화분에다가 키우는, 내가 정리해서 키우는 나무니까. 그러면 얘는 네모 표시, 인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를 제대로 뻗고 싶은 대로 뻗지도 못한대. 당연하지. 왜냐면 분재는 맨날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뻗고 싶어도 뻗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뿌리는 또 저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고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져서 자라야 하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 뿌리가 엉키고 뿌리가 얘들아 한정적인 곳에서 막 얽매여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제예요? 1980년대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언론이 계속 탄압받던 시기죠. 그러면 요 비좁은 화분 속이라고 하는 거,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당시 여러분 이 탄압받던 언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분재는 지금 누구랑 상황이 똑같냐면 여러분 노인들하고 지금 주인공은 나랑 또철이 나왔거든? 그러면 나가 아니지. 여러분 영화가 나왔거든? 누구랑 상황이 똑같아? 영화. 그렇지, 영화야, 영화. 그러면 이 분재를 얘기하는 이유는 영화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자, 최소한 생존 조건을 위해서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그
그 생존 조건의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게 분재였다. 그러니까 이 분재는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한되고 억압받고 이렇게 해야 가치가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거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여러분 선생님 39번 갈게. 38번 갈게. 통세한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나는 저 분재인 걸까?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 오동나무랑 분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뭘 하고 있냐면 동일시를 시키고 있다는 거 알겠지? 나는 분재의 동일시를 시키고 있고 여러분 노인들은 오동나무의 동일시를 시키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빗대어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영화는 멀겋게 웃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영화가 이 나라는 말 썼으니까 이거 1인칭 시점이 아니야. 영화의 속마음을 지금 전지현 작가 시점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접 인용처럼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 1인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울음을 그래서 여러분 만약 시점 변화라고 되면 맞아 틀려? 아니야. 전지현 작가 시점이야.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찡하고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이 매미 소리는 더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자, 여러분 이 분수는 지금 고조관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고조관념의 원관념이 누구예요? 매미 소리. 그렇지. 그러면 매미 소리가 지금 왜 분수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분수가 얘들아 하늘 위로 그냥 샥 시원하게 올라간대. 목소리를 너무 시원하게 잘 내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글 전체 내용이 다 뭐가 들어가 얘들아? 목소리를 내냐 못 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애네. 그러면 목소리를 낼 줄 안다는 건 누구랑 대조가 돼야 돼요? 영화랑. 영화랑.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박영하와 대조되는 대상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영화랑 대조되는 대상이 총 2개 나온 거 이해되냐 얘들아? 노인들하고 매미소리 이렇게 2개가 대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자, 또 갈게. 매미는 지상에 일주일, 3주일을 살려고 땅속에서 7년에서 17년 동안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거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얘들아. 그치? 선생님 근데 어렸을 때 매미 진짜 많이 잡았는데 진짜 얘들아 그 벽에다가 얘들아 그 뭘 발라놓냐면 나무 벽에다가 설탕물 묻히면 장수풍뎅이랑 매미들이랑 이거 다 달라붙거든요. 왜냐면 먹을 게 있으니까 단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쫙 다 발라놓고 내가 이 통에다가 장수풍뎅이랑 하늘소 이거 진짜 키워서 맨날 애들이랑 내가 붙여서 싸움했거든. 진짜 잘 싸워 선생님. 내가 키운 애들. 자, 여러분 매미도 맨날 잡아서 날개 다 뜯었거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거 소설 읽고 너무 미안해지는 거야. 17년 동안 고생했을 텐데. 그래서 진짜 너무 잘못했네 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산대. 그러니까 이 매미가 7년 1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응축해놓은 그 인고의 시간이잖아요. 그 인고의 시간을 얘들아 벌려서 태어나 7일을 살다 주는 그 7일로 응축된 그 매미의 생애가 나한테 이상한 감상을 불러일으켰대. 그럼 자, 여러분 이상한 감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시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2글자로 뭐라고 했었지? 환기. 그치?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영화한테 매미 소리가 환기를 시키는 거야. 더더구나 얘들아 매미 소리는 환기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미 소리는 나랑 대조도 됐잖아. 그러면 이걸 시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가 객관적 상관물로서 매미 소리가 나한테 어떤 감정이든 어떤 행위든 어떤 모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매미 소리 밑줄 긋고 똑같은 거 고르라고 하면 이런 걸 고르면 되는 거지. 자, 찡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 기나긴 시간을 땅속에서 벼르고 벌렸던 자신의 그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었다. 저 크고 우름한 소리는 그 짧은 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절실한 삶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막 내지르잖아요. 그 내지르는 매미 소리는 삶에서 꼭 필요한 소리였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소리를 내지르는 존재는 또 누가 있었냐면 할아버지들도 얘들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오동나무 같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할아버지들처럼 오동나무들처럼 혹은 여러분 여기 있는 매미 소리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나에게 뭘 한 거야 얘들아? 환기를 시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감상을 하게 돼. 깨달음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깨달음을 환기를 시킨 거야. 자, 또 한 더. 매미소리에 취해있던 영화는 책상머리로 갔다.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기사를 쓰기 싫어서 여러분 이 총구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미소리 때문에 행위를 뭐 하게 되겠어 얘들아?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행위의 변화를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매미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어지기 시작한 거야.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잡아 항상 얘들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또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징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지른다, 목소리를 낸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말들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상징적인 의미들을 찾으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주제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수능 특강에 선생님이 항상 주제를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주제들을 넣어주거든. 근데 여기는 주제가 2개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 먼저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적혀져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이한 시위에 대한 비판. 당연하죠. 왜냐면 1980년대에 얘들아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걸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러면 2번째 주제가 있어. 양심에 따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사실 영화는 여러분 매미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그게 일깨워줬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야. 저항했던 사람이었잖아.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양심의 가책, 그 양심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날개 또는 수갑을 한번 같이 여기도 또 적용을 해보자. 날개 또는 수갑에 얘들아 3사람 등장했었거든. 장상태, 민도식, 우기한. 그러면 여기 동네 노인들은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누구랑 가장 비슷해? 우기환. 왜냐면 우기환은 가장 완전 강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박영아는 목소리를 냈다가 안 냈다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3사람 중에 누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민도식이야. 왜냐면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비슷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아까 선생님 6주 찾았던 거 아까 나눠준 거 한번 봐보자. 아버지의 땅 한번 갈게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땅 같은 경우는 임철호라고 하는 작가가 쓰셨는데,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기출 지금 2개 넣어놨어. 고3 모의고사에 2번 지금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얘들아 우리가 수능에 나와 있는 작품은 사평역이라고 하는 작품은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고 사평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이 있는데 모두 다 얘들아 그 여관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그 고된 삶을 얘기해주고 그 서민들의 삶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거기 역장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나올 때 있는데 톱밥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시랑 소설이 있어. 그래서 임철호 작가는 여러분 이런 서민들의 삶, 우리의 역사적인 삶, 이걸 드러내주는 작가인데 이 아버지의 땅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야. 그래서 이 작가의 경향을 우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이러면 어딜 보냐면 8쪽을 한번 봐봐 얘들아. 8쪽. 7쪽. 미안해요. 8쪽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8쪽에 일단 8쪽에 이러면 작품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볼 거야. 그래서 그의 소설에서라고 시작하는 부분 있지. 그거 한번 봐봐. 그의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폭력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개인 사회, 실존적 고뇌와 공동체적 실천 사이에서 문제에 대해 언제나 통찰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탐구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폭력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과거의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단독 강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웠던 단독 강화는 당시 전쟁이 일어났던 그 굴에 이 사람들이 만났던 그 순간만 여러분 글을 쓰고 있지. 그거는 하나의 측면에서만 설수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여러분 통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영향을 우리 경험했던 만약 일제강점기가 지금까지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독재 정권에서 경험했던 게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다 다루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들, 특히 이 아버지 땅이라고 하는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이 작가의 작품에는 여러분 어떤 구성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있냐면 과거 회상, 역순행적 구성, 혹은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병지, 이런 구성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전쟁을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참여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만약에 이산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 할머니로 인해서 나도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작품들이 있어. 할아버지가 얘들아 아버지가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산가족이야.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콕 이제 아버지가 넋을 놓는 거야. 넋을 놔가지고 얘들아 뭐 저 새가 날아가는 막 모습도 보고 넋을 놔가지고 집에 소홀해.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얘들아 미치는 거지. 아빠가 일도 안 하고 남편이 얘들아 가족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고 그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얘들아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식이 얘들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얘들아 그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이산의 가족의 모습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야. 어떤 파생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가족이든 사회에서든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작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선 뭐가 나와야 돼? 이 전쟁 혹은 역사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이 나오고 그 두 사람을 이어주는 내용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정반대되는 개념들을 제시해서 그 두 가지가 이어지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는 게 임철우 작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노력은 우리 시대의 폭력적인 현실과 과거의 폭력, 개인적인 파멸, 사회 부도덕함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체제나 광주항쟁의 비극적인 현실은 그의 소설의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원죄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 이 사람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지. 이 사람의 소설은 이 광주항쟁이나 분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 수능에 나왔던 사평역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의 소설은 이 두 가지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고 이 작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 계속 소설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최근에 발매된 소설들에도 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이쪽 보세요. 자, 알고 보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이 부분이 워낙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노인은 한동안 그것들을 묵묵히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역시 그럼 우리 짐작대로 6.25 때?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야? 6.25 때 뭔가 일어났던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6.25 때 관련된 자리,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만은 아니죠. 마을에서 시병리 안팎을 어디를 파보더라도 이렇게 주인 없는 뼈다귀 하나쯤은 찾아내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뭘 내려다보는지 알겠죠? 뭘 내려다보는 거예요? 뼈다귀. 여러분 유해를 발굴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유해야 유해. 이름 모를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시하는 단어들 잘 생각해줘야지. 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심했습니까? 예전에 여기서 무슨 유명한 전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들아 호기심을 보이면서 대묻는 소대장의 앳된 얼굴을 통해 그럼 여러분 소대장이면 전술이나 여러분 어떤 이 지역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거는 국군과 인민군이 얘들아 이곳에서 격전을 했던 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전쟁에 또 다른 어떤 희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격전지가 아니야 얘들아. 이 전쟁을 했던 격전지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에 희생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소대장의 앳된 얼굴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이 소대장은 여러분 6.25 전쟁을 참전을 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이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소대장은 전쟁에 참여해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은 몸을 돌려서 짧은 동안 먼 산을 응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인의 심리를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 근데 노인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얘들아 과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예상할 수 있냐면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거 예상. 그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를 아마 회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7번째 할게. 하기야, 이게 꼭 이 마을에 하나 일이겠소만은 유난히도 여기서는 사람 죽는 꼴을 지겹도록 지켜본 셈이지요. 저기를 한번 보시구려. 여러분 노인은 손가락을 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산을 가리켰다. 반도의 등줄기라고 하는 태백산맥의 거대한 모습이 잔뜩 찌푸린 하늘 한쪽을 가린 채 몸을 틀고 엎드려 있었다. 여러분 여기는 태백산맥의 그 뿌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표현법으로 설명해? 의법. 그렇지. 왜냐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사방 어디에서나 험준한 산으로 시야가 꽉 막혀있는 그런 지형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이 곳이 주변에 다 산맥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한라산은 산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산맥들은 진짜 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고 그 산이 얘들아 이 마을이나 지금 서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디를 향해 나가든지 이내 깎아세운 듯한 산허리에 부딪히고 말게 뻔했다. 근데 이러면 산이 많은데 이 산이 다 완만한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 어떤 산이래 얘들아? 절벽처럼 다 깎아내려지는 그런 산이래요. 저기 바로 태백산맥의 원 등줄기인 셈이요. 저길 타고 올라서 등성이만 따라 올라가면 남북으로 지리산에서 금강산까지 곧장 이어져 있는 곳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 산들 중에서 어떤 한 산을 딱 가리키는데 그게 여러분 원 등줄기래요. 이 원 등줄기의 산을 등성이를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금강산으로 바로 갈 수 있대요. 북한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 태백산맥의 모습이 예전과는 어떻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 얘들아? 변했다는 걸 설명을 해.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 갑자기 얘들아 노인이 이 마을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지형은 정말 깎아내린 듯한 산이 험난하게 있는 산이고 그 산 중에서도 그래도 한 등성이만 넘어가면 그러면 북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10번째 문단 보세요. 우리는 노인의 손가락 끝을 따라서 시선을 움직였다. 거대한 파충류의 등어리처럼 꿈틀거리면서 뻗어져 나온 그 산맥의 등줄기는 곧바로 마을 북쪽에 마주 보이는 산으로 뻗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깎아내린 병아랑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 등줄기만 넘어가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산이 얘들아 마을 북쪽에 닿아 있는 산인데요. 근데 이 산이 바로 건널 수가 없대요. 어떻게 했다고? 깎아지르고 있다고. 너무 깎아져 있어서 때문에 없어서 그 절벽을 멀리 돌아 나가자면 그러면 자연히 이 마을 근처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산을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바로 북한이기는 한데 그걸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을을 돌아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형을 설명해 준 이유가 있네. 이 지형이 바로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겪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다. 자, 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 낯선 사람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 누가 후퇴해야 돼요? 인민군들이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민군들이 그냥 이다 큰 대로변으로 후퇴를 해 얘들아?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치면서 후퇴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길 중에서도 여기는 바로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길이라고 했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민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민군들이 전쟁이 끝나갈 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전선이 훨씬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선이 가장 최아래까지 내려왔던 게 어디까지 내려왔었어? 부산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는 전쟁 중이잖아. 전쟁이 끝나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한창 중이었을 때 그때만 해도 얘들아 총성 소리도 나지 않았던 그 마을은 여러분 전쟁이 오히려 끝나갈 때쯤 더 쑥밭이 돼버리고 말았대요. 왜냐면 요새 모든 인민군들이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산 사람들은 주로 밤에만 나타나서 식량이며 옷가지들을 약탈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때로는 길잡이로 쓰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끌고 가기도 시작했다. 그러겠지 얘들아. 이 산이 워낙 험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면 빠른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아마 마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길잡이들로 납치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길잡이들한테 길을 다 물어보고 이 길잡이들을 인민군들이 어떻게 했을까? 죽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얘들아 바로 가까운 얘들아 지서나 경찰서나 군대로 가가지고 자기가 납치를 당했는데 저기 사람들 지금 가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리는 거야. 길만 알면. 그러면 마을 사람들 중에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리산에서부터 줄고 걸어왔다라고 하는 패거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굶주리고 지친 몰골로 북쪽을 향해 도주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여러분 자 인민군이었으면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런데 얘들아 도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 이제 남한에는 더 이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자기네가 끌려가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얘들아 지금 완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도망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패거리는 여러분 인민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을은 온갖 인민군과 온갖 사회주의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을은 진짜 시한폭탄이었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들의 테러를 막기 위해 국군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전투는 산발적이었긴 했지만 계속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즉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끝내는 소계령이 내려져서 마을은 이주하게 되었으나 그럼 여러분 소계령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전투가 나거나 아니면 나라에 뭔가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디로 피하세요 라고 하는 소계령인데요. 근데 전쟁 당시에 혹은 여러분 우리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4.3 사건이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소계령이 일어나면 이곳에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을 잡기 위해서 소계령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하는 방법이 제일 이 소계령을 내려서 이들을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4.3 사건 때도 해안가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 말고 중산간 지역에 이런 뭘 했어 얘들아? 다 불질렀어. 그래서 여러분 그날 그 소계령이 일어났던 날 온 제주도가 다 빨겠다고 얘기를 해. 불 지르는 게 제일 빨라.
그러면 왜냐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연기 때문에 못 마셔서 얘들 아래로 내려오면 그 사람 그냥 바로 총살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소개령이 일어났으니까 다 불 태웠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울창한 숲이었는데 옛날에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울창했던 숲이 여러분 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 불질러서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진짜 다 보호받았을까 얘들아?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희생들도 있었겠지. 뭐 인민군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죽었기도 했겠지만 마을 사람들도 얘들아 되게 많은 희생을 겪었을 거야. 그 와중에 주민들의 수요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노인은 밤새 총소리가 어지럽던 다음 날이면 들녘이며 산길 속에 허옇게 널린 시체들을 모아다가 묻는 일을 해야만 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강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 일을 꼭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전체 줄거리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인은 여러분 형이 한 명 딱 있는데 그 형이 길잡이로 끌려가거든. 그러면 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겠지. 그렇지만 뭘 하고 싶었냐면 형의 시체라도 찾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얘들아 시체가 나왔다 그러면 아니면 어디서 총성이 들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이면 어디든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묻어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기 형만 찾으러 다녀도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있는 인민군이든 거기 있는 사회주의자들이든 거기 있는 마을 사람이든 다 얘들아 그 묘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형을 끌고 간 인민군들이 미우니까 나는 인민군의 시체를 봐도 안 묻어줄 것 같거든? 근데 이 노인은 그걸 다 묻어주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이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묻어준 게 아니라 이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들아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노인이 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이 나와요. 이 노인은 전쟁 중에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흔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의 상흔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죽어나간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자, 그리고 이름도 그 다음 고향도 없는 그 숱한 낯선 시신들이 묻었던 그 자리. 여러분 다시 위로 올게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 해마다 키를 넘기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돋아나곤 했고 그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아무도 감자나 무나 그걸 밭에다가 심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무덤에 묻어 있으니까. 자, 누군가가 헌터울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뼈조각을 하나씩 집어들고 수건으로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낸 다음에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노인의 지금 행동을 보면요, 이 뼈조각을 대하는 이 태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있어. 얘들아 나 같으면 뼈조각을 이렇게 찾았으면 그대 다시 얘들아 묻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얘들아 다 닦아주고 가지런히 놓는다고 하잖아. 노인의 태도가 나오지. 정성을 다하는 거야. 노인의 태도는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면 이 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이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아주 낮잡아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놈이야, 이놈. 죽은 여러분 유해를 보면서 여러분 지붕에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면서 이 유해에 이놈도 이 빨갱이였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소대장의 여러분 태도는 노인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유해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존중하지 않고요. 죽은 이 유해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태도는 이 사람 이렇게 묻어있네?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잖아. 빨갱이가 아니라 이 마을에 희생당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끌려와가지고 희생당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념을 이분법적으로만 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념을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약간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일단 태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인사계가 다시 되물었다. 아니 어째서요? 왜 빨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산을 타고 도망을 치던 빨치산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에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에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었을 텐데 임자 없이 이 꼴로 팽개쳐서 쓰려고 나름 여러분 추리를 하지만 당연히 뭐야, 빨치산이 많았다니까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분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때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그런 판인데,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곳이었다. 어허, 대관절. 이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은 다음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걸 굳이 따져서 뭐 하겠어? 그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실 이념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인은 이념에 대해서 구분짓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념의 갈등에 대해서 이 노인은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22번 갈게요. 노인의 음성은 되게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뼈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 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하게 손질하고 있는 그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여러분 드디어 서술자 나왔어. 처음으로 서술자 나왔어. 이런 무슨 시점을 써야 돼? 1인칭 시점 써야지. 그치? 왜냐면 우리라는 말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만 보면 여러분 3인칭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1인칭 시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노인이 주인공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여러분 주인공이 계속 노인을 관찰하다가 쓴 거야. 자기 얘기가 이제 나와야 돼. 자 보자.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땅속에 누운 사람이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서는 되겠소. 또 그럴 수는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신이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게 해줘야지. 아,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그럼 보세요. 이 노인은 이 사람이 뭐 이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죽은 사람을 깨웠으니까 산 사람의 도리로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다시 묻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산 사람의 도리라는 건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된다.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있으니 그 자민들 오죽했을까. 그러면 이 시체가 얘들아 그냥 불편하게 죽어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노인은 어느 틈에 꺼지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에 그 노인은 몸통뼈에 묶여있는 줄을 풀어내기 시작을 했다. 완강하게 묶인 이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렸다.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소리를 낼 듯한 이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이러면 그냥 포승줄이 아니었어. 뭘로 묶여있었다는 거야? 철사줄로 사람을 묶어놨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철사줄이 얘들아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철사는 쇠잖아요. 쇠. 이러면 우리 쇠는 여러분 우리 피부에 닿으면 어떤 느낌을 줘 얘들아? 차갑죠. 그게 전쟁의 내공성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쟁을 상징할 때 대부분 쇠를 갖고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전쟁의 내공성을 드러내준다. 근데 여러분 쇠는 여러분 무기를 만드는 원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폭력을 만들어내는 대상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이 철사줄이요 어떻다고 느끼고 있어요? 싱싱하게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
무덤을 묻은 지 한 30년, 40년 지났을 텐데 근데 그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러면 저 철사줄만큼은 이런 그대로인 거야. 그럼 조금만 더 봐봐.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 냉혹성이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그럼 이러면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철사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전쟁의 상흔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전쟁을 우리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의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 국군들 유해 발군단이 따로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유해들이 나와요. 아직도 여러분 이산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상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여러분 임철우 작가는 과거랑 현재를 계속 통찰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과거에 있던 사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야. 자, 여러분 25번 갈게.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그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걸 멀리 내던지는 순간, 자, 이러면 이 철사줄을 멀리 내던지는 행위를 하죠. 이 행위의 상징적인 의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 철사줄이 뭘 상징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전쟁의 폭력성을 얘기하고 있었지. 자, 근데 사실 우리 전쟁의 폭력이 일어났던 건 이데올로기 때문이었거든. 이데올로기의 갈등. 그래서 이 노인은요 폭력적 이념의 굴레에 대한 여러분 이 이념의 갈등, 이념의 폭력성 이거에 대한 여러분 이 할아버지 아까 어떻게 써? 뭐 이 죽었는데 뭐 이쪽이니 저쪽이니 이데올로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거에 대한 거부의 행위가 철사줄을 던지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이거는 전쟁의 상흔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상흔을 여러분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전쟁의 상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소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해도 되고 제시해준다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죽는 것도 억울한데 얘들아 철사줄에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얘들아 내가 묘비 없는 이런 묘지나 묘비도 없이 땅에 묻어져가지고 얘들아 그렇게 30년 넘게를 아마 이곳에 버텨져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이게 인간적인 행위는 아니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노인은 그 죽은 사람이 비인간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뼈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행동을 해줬지. 이게 인간적인 행동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던져주는 행위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거기도 하는 거야. 인간성을 회복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던지는 순간, 뭔가 긍정적인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했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서 갑자기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갑자기 얘들아 뭘 얘기를 해 얘들아?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얘기하네?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엄마가 여기에 있을 리는 없어. 이건 엄마의 환영을 보고 있는 거지. 왜냐면 봤다가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갑자기 엄마의 환영이 뭘 상징하지? 상징적 의미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현대 소설일수록 난해한 소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2021년 여러분 아마 9월 모의고사에 서정인 강의라고 하는 지문이 있어. 고3 모의고사에 그 서정인 강도 막 모자 쓰는 사람 무슨 토끼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별의별 이상한 말 나오거든. 그게 되게 난해한 소설이야. 난해한 소설은 여러분이 이해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게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왜 나왔지?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왜 나왔지만 생각을 해줘. 이러면 왜 나왔냐면 뭘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엄마의 환영을 봤어. 노인의 행위를 보는 순간 엄마의 모습을 봤지. 이거랑 엄마랑 연관성이 있다는 건 맨 마지막에 나올 거야. 그래서 노인의 행위에서 기인됐다라고 하는 것만
난해한 게 나오면 그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은 선이랑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봐보자.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내 말은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은 듯이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고 현기증이 핑 돌았다. 자, 이런 선은 또 위로 올릴게요. 자, 광주리를 머리에 이은 어머니가 모래밭에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갑자기 또 엄마 얘기하네. 그러면 뭘 또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또 환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돌돌거리면서 흐르는 물소리를 거닐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받으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자, 여러분 엄마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애들의 공통적인 애들의 속성을 한번 봐봐. 엄마를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다 어두워요, 밝아요? 다 밝은 애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다 밝고 뭔가 건강하고 이런 이미지들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있으면 아버지가 나오거든. 그 아버지는 어떤지를 선생님 좀 더 뒤로 가볼게 얘들아. 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계속 어머니를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햇살에 눈부셔서 계속 엄마를 빛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나는 엄마를 계속 바라보며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한 사내를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는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바지 깊숙한 옷가지 속에 숨어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었던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분명 말할 수 있는 호칭이 있는데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으로 쓰고 있으면 이거 뭘 드러내기 위해서 쓴다고 했어요? 거리감. 그렇지.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 어딘가 황황히 떠나버렸다는 그 사내. 그럼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유복자로 태어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뭘 탔대 얘들아? 지리산 탔대. 아까 앞에서 지영 얘기해줬잖아. 지리산부터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어? 그 패거리들이 사회주의자였죠.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처자, 자기 아들과 아내를 내버려두고 자기 신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버리고 간 아버지가 좋을까 얘들아? 안 좋겠지. 그리고 더더구나 옛날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얘들아 월북을 해서 뭐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여러분 평생을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어? 빨갱이의 자식, 빨갱이의 아내 뭐 이러면서 소식을 들어야 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정말 클 거야. 그러니까 사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창백하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고 선생님 기출에다 나와 있는 부분에는 보면요 아버지를 다 얘들아 여기 막 얼굴이 여기 다크가 이만큼 내려와 있대. 그리고 여러분 또 아버지가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 아버지가 얘들아 그 어두운 상자 같은 곳에서 숨어서 나를 보고 있대. 계속 다 얘들아 어둡고 숨어있는 이미지로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둡고 숨어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계속 표현을 해버리거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완전 정반대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긍정적 가치를 가져 부정적 가치를 가져.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정말 선명하겠지.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겠죠. 왜냐면 자기를 버렸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없을 거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태어나서 저 사진 한 번 본 게 다예요. 그것도 학생 때 사진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창백해 보이는 이 뺨에 마른 몸짓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내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서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의 눈썹, 코, 입, 윤곽, 야인, 목줄기까지 선명해질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근데 요 앞에 엄마의 얼굴은 선명하게 내가 환영을 보는데 어느 틈에 아버지는 사라져버린 거야. 아빠 왜 사라졌을까?
엄마의 얼굴이 선명해졌거든 얘들아. 그러면 아빠의 얼굴도 선명해야 되는데 난 아빠의 얼굴을 알아볼라? 모르잖아. 기억이 안 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는 기억이 남아있어.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환영이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다시 또 갈게. 그래서 어머니만 따라오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환영. 여기까지가 환영. 자, 28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현실인데 여러분은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무덤 만들고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어서 넘어가고 환영 부분만 조금 더 볼게요. 자, 어느 부분을 가냐면 여러분 환영 있는 부분이 32번이야. 32번을 가자. 32번. 술을 반합의 뚜껑을 받은 나는 두 손으로 그 반합을 들고서 저것 봐라이 날 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이거가 어머니가 말한 거 이거는 회상이야. 어머니가 말한 걸 회상을 해. 그러면 이 말은 뭐야? 날짐승이 때가 알아서 돌아온다라는 건 여러분 날짐승이 돌아오고 했거든? 그럼 누구도 돌아올 거라고 엄마는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어머니는 평생을 누구만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거야? 아버지만. 그러면 아버지만 기다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평생 기다린 것처럼 앞에서도 얘들아 누구도 평생을 여러분 찾으러 다닌 사람 한 명 있잖아. 노인도 형을 찾으러 계속 다니고 있었지. 노인의 행위를 보고 엄마의 환영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엄마의 모습하고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됐잖아.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워서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환영을 받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 팔목에 철석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그 쾌활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엥 하고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환영이죠. 근데 그 사내가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내가 아까 발굴한 유해의 모습이랑 똑같아. 유해가 아버지가 아니라 유해를 보고서 누구의 죽음을 생각을 해본 거야? 아버지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려 본 거예요. 유해를 보고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버지도 사회주의자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맨날 생각하지 않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무슨 마음 때문에 나는 걸까 얘들아? 연민.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겠구나. 연민. 이러면 뒤에 세 줄만 남았어. 세 줄 가자.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서 누워 계실까? 해마다 머리맡에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키워내면서 아버지는 어느 벌어진 밭고라 어느 은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혼자 잠들어 계실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문장에서는 아버지가 누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딘가에는 이렇게 돌아가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뭐야? 아버지의 땅이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누워있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처음으로 얘들아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발굴한 유해와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얘들아 선생님 근데 하나 잘못 써놓은 거 있어가지고 얘들아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작품기간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선생님 다시 복사해봐서 하다가 얘들아 전체적과 시점으로 써놔가지고 요것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고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6주차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